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CBT 기출문제 8회 1과목 공기조화설비 문제 1번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어 충분한 난방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린다. 맞습니다. 온수난방은 열 용량이 크고요. 현열로 난방합니다. 2번 전기난방은 실내 상하 온도차가 적어 유리하다. 적지 않고 상하 온도차가 큽니다. 불리합니다. 3번 복사난방은 급격한 외기 온도의 변화에 대해 방열량 조절이 우수하다. 급격한 외기 온도 변화에 대해서 방열량 조절은 불리합니다. 4번 온수난방의 주 이용률은 온수난방의 정발잠열이다. 정발잠열이 아니고 현열로 온수난방은 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온수난방은 전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어서 충분한 난방감을 느끼는데 시간이 걸린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일반적인 지출구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라이트 트로프, 아네모스텟, 머시룸, 웨이형 1, 2, 3, 4번 중에 나머지는 다 천장형인데 머시룸만 바닥이나 벽체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지출구 종류로 가장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머시룸형은 천장이 아닌 주로 바닥에 설치하는 흡입구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취급이 간단하고 각 층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며 공사기간 및 공사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은 패키지, 복사, 인덕션, 이중 유니트 방식 중에 복사, 인덕션, 이중 덕트 방식은 중앙식이고 패키지 방식은 개별 방식이네요. 그래서 독립적 운동이 가능하고 공사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은 패키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패키지 유닛 방식은 각 층을 독립적으로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급이 간단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고 공사기간 및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 1번 패키지 유닛 방식이 됩니다. 문제 4번 공조 방식 중 각 층 유닛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송풍 덕트의 길이가 짧게 되고 설치가 용이하다. 맞습니다. 2번 사무실과 병원 등의 각 층에 대하여 시간차 운전에 유리하다. 각 층 유닛 방식은 시간차 운전에 유리합니다. 4번 각 층에 슬래브 관통 덕트가 없게 되므로 방제상 유리하다. 맞습니다. 4번 각 층에 수배관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누수 염려가 없다. 각 층에 수배관이 감으로 누수 염려가 있습니다. 네,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각 층에 수배관을 해야 하므로 누수의 우려가 있다. 각층 유니트 방식은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각층 유니트 방식을 3개 층으로만 한번 그려보면 각 층이 있고 이쪽은 지하층이면 여기에 보일러나 냉동기 등을 설치하고 각 층별로 패키지 유닛들을 설치해서
덕트로 냉풍을 쏘아주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쏘아주는 겁니다. 이때 냉수는 냉동기에서 만들어진 냉수는 이렇게 공급을 해주게 되고 리버스 리턴으로 이렇게 당겨오면 이렇게 되는데 이 수배관이 각 층마다 다 있으므로 누수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포인트 참고하시고 각층 유니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5번. 전 열량에 대한 현 열량의 변화를 비율로 나타내는 것은 우선 현열비가 되겠습니다. 현열비는 전열 분의 현열이 되고 전열은 현열 더하기 잠열, 현열 더하기 잠열을 전열이라고 하고 위에 현열 이렇게 돼서 현열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열비입니다. 정답 포인트로 현열비는 전열량에 대한 현열량의 비율 SHF는 전열분의 현열, 현열 플러스 잠열은 전열이고 현열비가 됩니다. 정답은 1번 현열비가 되겠습니다. 문제 6번. 현열 및 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여름철 인체로부터 발생하는 열은 현열뿐이다. 아니다. 현열 플러스 잠열이 있습니다. 2번 공기조와 덕트의 일손실은 현열과 잠열로 구성되어 있다. 덕트의 일손실은 현열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열은 현열뿐이다. 예, 맞습니다. 유리창으로 여름철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열은 QS는 KA 델타 T로 들어오는 열량이 하나 있고 QS는 면적 곱하기 일사량으로 들어오는 열량 두 가지 다 현열에 의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4번 조명이나 실내 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은 현열뿐이다. 조명은 현열이고 실내 기구는 현열 플러스 잠열이 있습니다.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여름철 인체열은 현열과 잠열이 되는 것이고 2번 공기와 덕트의 일손실은 현열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아래 4번 조명이나 실내 구에서 발생하는 열은 현열과 잠열 모두 있습니다. 정답 3번 여름철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열은 현열만 있습니다. 문제 7번. 수분량의 변화가 없는 경우 열수분비는 우리가 열수분비는 U라고 쓰고 dx분의 dH이죠. 그래서 dx가 0이 되면 우리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수분량의 변화가 없을 수 있지만 엔탈피의 변화도 없을 수 있거든요. 열수분비 dH가 0이 되면 dx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0이 됩니다. 수분 변화가 없는 경우는 무한대, 열량의 변화가 없으면 0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답 포인트는 열수분비, 수분의 변화가 없을 때 dx가 0이면 무한대, 엔탈피 변화가 없으면 0, 엔탈피 변화가 없으면 0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가습 방법 중 가습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정발, 온수분무, 전기분무, 고압수분무. 전기분무 가습이 가습 효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전기분무 가습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정답 포인트. 수증기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전기 분무 가습이 가습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정답 3번 전기 분무 가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원심식 송풍기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원심식 송풍기부터 먼저 살펴보면 원심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익형, 풍량이 많고 정압이 약한 거죠. 거기에 풍량이 적고 압력이 강한 터보형이 있고 이 사이에 익형 혹은 리밋 로드형이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스형,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원심식 송풍기입니다. 원심식 송풍기는 축 방향으로 바람이 들어와서 원심력에 의해서 위쪽으로 바람이 나가는 것을 원심식이라고 하고, 이 외의 송풍기로 충류형, 크게 두 가지만 나눠 드리겠습니다. 충류형은 모터와 축 방향이 바람 방향과 일치하는 축류형이 있고, 충류형은 프로펠러, 그 다음에 베인, 그 다음에 튜브형, 이런 형식이 있겠습니다. 리버스형은 원심식, 프로펠러형, 충류형, 이게 정답이고, 관류형, 다익형이 있습니다. 프로펠러형, 충류형 송풍기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포인트로 송풍기 분류는 원심식은 다익형, 터보형, 익형, 리밋로드, 리버스형, 그다음에 관류형까지 써주면 되고, 충류형으로서는 프로펠러형, 베인형, 튜브형이 있고, 프로펠러형은 충류형 송풍기다. 정리하겠습니다. 10번. 송풍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송풍기 특성 곡선에서 팬 전압은 토출구와 흡입구 사이의 전압차를 의미한다. 그런데 흡입구와 토출구 사이의 압력차를 의미하는 것이 전압차라고 합니다. 2번. 송풍기 특성 곡선에서 송풍량을 증가시키면 전압과 정압은 산형을 이루면서 강화한다. 송풍기 특성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산형을 이루면서 강화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3번. 다익형 송풍기는 풍량을 증가시키면 축동량은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고 증가합니다. 풍량을 증가시키면 마찰 저항값에 의한 송풍량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있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팬 동압은 팬 출구를 통해 나가는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속도압이다. 동압은 예를 들어서 이 지점에 있다라면 전압이고 정압이 이렇게 벌어질 건데 이게 동압이 됩니다. 얘는 정압이 되고 정압 플러스 동압은 전압이 되는 거죠. 정답 포인트. 다익형 송풍기는 풍량을 증가시키면 동력도 증가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공기의 감습 방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감습 방식은 냉각 방식, 흡수 방식, 흡착 방식, 순환수 분무 방식 중에서 순환수 분무식은 감습 방식이 아니고 가습 방식이 단열 가습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공기의 감습 방식은 냉각 방식, 흡수 방식, 흡착 방식, 그 다음에
압축 방식. 압축 감습하는 공기 압축기를 써서 압축 감습하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기의 감습 방식 정답 포인트로 보면 냉각 방식, 압축 감습, 흡수 감습, 흡착 감습 4가지입니다. 순환수 분무 가습은 가습이고 단열 가습에 해당이 된다.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12번. 다음 공조 방식 중에 전공기 방식에 속하는 것은 패키지 유닛 방식은 냉매 방식, 복사냉각 방식은 수공기 방식, 팬콜 유닛 방식은 수방식, 이중덕트 방식은 공기 방식, 전공기 방식.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패키지 방식은 냉매 방식, 복사 방식은 수공기 방식, 팬콜 방식은 수방식, 이중덕트 방식은 전공기 방식. 전공기 방식은 CAV 방식과 VAV 방식과 이중 덕트 방식과 멀티존 방식. 이중 덕트 방식이 결국은 존을 여러 가지를 가지니까 멀티존 타입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문제 13번. 여름 방식의 분류 중 특수 여름 방식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열 회수 방식, 전열 교환하니까 특수에 해당이 됩니다. 흡수식 냉온수기. 흡수식 냉동기는 일단 가스나 기름 모든 게 되니까 일반식이 되겠습니다. 지역 냉난방 방식 특수열원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이용 방식도 태양열의 특수열 이용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은 일반 여름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답 포인트. 흡수식 냉온수기 방식은 일반 여름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4번. 다음 그림과 같은 덕트에서 점 1의 정압이 15mm 아쿠아, 속도가 10m/s일 때 여기가 정압이 1번점이 15이고 PS가 동압으로 구하는 풍속이 10m/s일 때 1번과 2번의 정압 차이는 2mm 아쿠아랍니다. 공기의 밀도는 1kg/cubic 하고 나면 요 점에 전압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여기 전압 PT1, PT2가 되겠네요. 그럼 PT2는 PT1 빼기 2의 값이 정리될 것이고, PT는 PS1 플러스 PV1의 값이 될 거다.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PS1 15 플러스 PV1 동압에 구하는 것은, 압력 구하는 것은 2지분의 V 자성, 옛날에는 감마인데 밀도 이렇게 구해주고 빼기 2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계산을 넣으면 15 곱하기 2g의 V자성 10의 자성 곱하기 1 곱하기 곱하기 아니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유의값에 빼기 2를 해주면 되는 거네요. 15 더하기죠. 여기 더하기 해놓고 왜 더하기를 안 하죠? 요게 전체적인 정합값이기 때문에 100 나누기 2 나누기 9.8 해버리면 나오네요. 요 전체 계산을 했더니 그래서 18.1mm 아쿠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8.1mm 아쿠아. 여러분 계산기는 꼭 눌러 보셔야 됩니다. 정답 포인트. ES의 전압은 1S의 정합 플러스 동합 1, 2 구간의 전압의 손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이 전체 PT1 빼기 손실은 PT2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18.1이 되겠습니다. 동상 세우고 나서 여러분이 계산식을 꼭 눌러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문제 15번 31도씨의 외기와 25도씨의 환기를 1대2 비율로 혼합하고 바이패스 팩트가 0.16인 코일로 냉각 대습할 때 코일의 출고 온도는 단 코일의 표면 온도는 14도씨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혼합 냉각 제습의 선도를 습공기 선도를 그려보면 습공기 선도가 있다는 거죠. 외기 온도 31도 상대습도가 없으니까 일단 이미지의 상대습도를 잡고 온도 비율만 25도씨 온도를 합치는데 31도와 25도를 1대2의 비율로 합치니까 이렇게 온도가 잡히겠죠. 2대1 반대로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아웃 에어이고 리턴 에어이고 요 지점이 3번 점으로 믹싱 에어점이 되겠습니다. 이 온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때 요 온도는 요 온도를 구하는 식은 TM을 구하는 식은 25도일 때 2배 더하기 31도일 때 1배에 2대1이니까 2 플러스 1 3배를 믹싱 온도로 작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27도씨가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선도상으로도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27도씨라는 거죠. 근거 온도만 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코일 표면 온도, 코일 냉각의 온도가 14도씨이라면 선을 따라서 냉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7대 14에 바이패스 팩트가 0.16, 16%, 0.16인 요 지점의 온도, T4점의 온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바이패스 팩트는 전체분의 요 비율, 그래서 정리하면 되죠. 그래서 TM을 이제 혼합점을 구했고, 이 구하는 공식은 바이패스 팩터를 0.16으로 놓고 전체분의 색깔 다르게 해서 볼까요? 전체분의 요 온도차를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27 빼기 14분의 출구 온도 T 출구 온도 마이너스 14도씨로 계산을 하면, 자 이제
TS 값으로 TS는 14 플러스 맞죠? 0.16에 27 마이너스 24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몇 도가 나오냐? 16도. 16도가 나오겠네요. 계산기로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도씨가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혼합공기 온도는 통상은 GC 델타 T 개념으로 더하고 C GC로 나눠주는 개념인데 이렇게 혼합점의 온도를 구하고 바이패스 팩터는 전체분의 이렇게 해가지고 0.16 바이패스 팩터가 0.16이죠. 제가 밑에 구한 요식 방법대로 풀어서 도출점 온도를 구하면 16도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6번입니다. 문제 16번. 난방기기에 사용되는 방열기 중 강제 대류형 방열기에 해당되는 것은 유닛 히트, 길드, 주철제, 베이스보드 4가지가 있다면 강제 대류형은 유닛 히트가 되겠습니다. 히트에 이렇게 생긴 히트에 강제로 바람을 보내주는 팬을 달아놓은 게 유닛 히트가 될 테니까 유닛 히트가 강제 대류형 방열기가 됩니다. 정답 포인트로 팬과 코일이 내장되어 있으므로 강제 대류형 방열기. 정답은 1번 유닛 히트가 강제 대류형이다. 문제 17. 다음의 송풍기에 관한 설명 중 갈로 안에 알맞은 내용은 송풍기, 동일 송풍기에서 정압은 회전수의 기역에 비례하고 소요동력은 회전수의 니은에 비례한다. 송풍기 상사법칙이네요. 풍량은 회전수에 비례하고 정압은 회전수의 자성에 비례하고 회전수 B라고 합니다. 동력은 회전수 B의 3승에 비례합니다. 여기에 본래 풍량, 첫 번째 정압, 첫 번째 동력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송풍기 상사법칙. 그래서 동일 송풍기의 정압은 회전수 B의 자성 2승에 비례하고 동력은 회전수 B의 3승에 비례한다. 2승과 3승. 찾아봤더니 답이 1번이네요. 2승에 비례, 3승에 비례합니다. 정답 포인트로 동일 송풍기에서 풍량은 회전수의 정비례, 정압은 회전수 B의 2승에, 소요동력은 회전수 B의 3승에 비례합니다. 송풍기 상사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18번. 건물의 11층에 위치한 북쪽 외벽을 통한 손실 열량은 벽체 면적 40, 열괄율 0.43, 실내온도 26, 외기온도 -5도, 북측의 방위계수 1.2, 복사에 의한 외기온도 보정은 3도씨이다. 통상 우리가 난방부하고 할 때 복사에 의한 외기 보정까지는 잘 하지 않는데
문제를 위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열량 Q는 K, A, 델타 T의 보정 온도 D를 한 번 더 빼주고 여기에 전체 곱하기 방위계수 1.2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방위계수는 문제풀이 끝나고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K값 열관류율 0.43 곱하기 벽체 면적 40 곱하기 온도차 26 빼기 마이너스 5. 이건 뭐 그냥 그대로 더해 버릴게요. 빼기 3도씨 곱하기 방위계수 1.2를 하면 계산기 눌러보시면 약 577.92가 나옵니다. 그래서 3번 570.92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계산기 꼭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포인트, 외벽을 통한 손실열량 Q는 KA 델타 T에다가 외기 보정 델타 T까지 빼주고 K 값으로 정리합니다. 0.43에 40 온도차의 외기온도 보정 값에 방위계수 계산기를 누르면 577.92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위계수를 살펴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위계수는 통상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북쪽이 지붕과 같이 먹고요. 남쪽이 내벽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하나 더 만들면 북동,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방위계수는 남쪽을 1.0, 1로 하고 북쪽을 1.2로 잡으면 동쪽, 서쪽은 1.1 이렇게 반값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북동쪽은 1.15, 동남쪽은 1.05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여기도 1.05, 이쪽도 1.15 이렇게 방위계수를 동쪽 얼마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북쪽 1.2, 남쪽 1.15 그 사이 값으로 방위계수를 정하시면 되고, 방위계수는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혹시 안 줄 때는 우리가 찾아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전기 난방 설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전기압이 어느 정도부터 고압식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전기 난방의 전기 압력은 1kg/cm 이상이면 고압, 1kg 미만이면 저압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정답 포인트로 고압식은 전기 압력이 1kg/cm 이상, 저압식은 미만, 1 미만이 되고, 메가파스칼로 이야기하면 이게 0.1메가파스칼이죠. 0.1메가파스칼 이상은 고압, 0.1메가파스칼 미만은 저압.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가습을 하거나 가열하는 코일에는 0.35 정도의 저압을 사용해서 우리가 난방과 가습을 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고압과 저압의 경계 압력은 1kg/cm 이상이다. 문제 20번. 바이패스 팩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입 공기 중 온난 공기의 비율이다. 아닙니다. 2번 송풍 공기 중 습 공기의 비율이다. 아닙니다. 3번 신선한 공기와 순한 공기의 밀도 비율이다. 아닙니다. 4번 전공기에 대해 냉온수 코일을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이다. 이 부분을 바이패스 팩트의 정의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바이패스 팩트는 전 공기에 대해서 냉온수 코일을 그대로 통과하는 공기의 비율을 바이패스 팩트라고 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바이패스 팩트를 설명을 드리면 공조기 안에 냉온수 코일을 설치를 하고 냉온수 코일을 설치하면 냉수를 예를 들면 바람의 대항류로 바람을 보내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인입하고 바깥쪽으로 토출을 시키면 이 안쪽에 들어있는 코일은 이렇게 한 관으로 하면 풀 서킷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한 개의 관이 왔다 가니까 이 열이고 아래쪽으로는 코일을 단수라고 합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판을 이렇게 쭉 해서 전열면을 넓혀 판을 넣어 놓는 거죠. 그래서 핀 코일 튜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기 안을 에어를 넣으면 이 코일에 닿는 핀에 닿아서 나오는 공기와 핀에 닿으면 식어서 나오겠죠. 식어서 나오는 공기와 식어서 나온 공기는 컴패스 팩트, 닿지 않고 좀 확대해서 보면 코일이나 핀에 닿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을 바이패스 팩트라고 한다. 바이패스 팩트 닿아서 나오는 이 양은 컴패스 팩트라고 한다. 코일의 바이패스 팩트와 컴패스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CBT 기출문제 8회 1과목 공기조화설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21번 냉동장치의 피스톤 비출량이 120 큐빅미터/아워, 압축기 소요동력이 1.1kW, 압축기 흡입가스의 비체적이 0.65 큐빅미터/kg, 최적 효율이 0.18일 때 냉매 순환량은 냉매 순환량 G는 냉매 이론적 압출량 나누기 비최적에다가 최적 효율을 곱하면 냉매 순환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스톤 압출량 120 나누기 비최적 0.65 곱하기 최적 효율 0.18 0.18이 아니고 0.81네 81%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약 149.54가 되겠습니다. 저는 계산하지 않고 검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산하셔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54니까 2번 150kg/h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냉매 순환량 G는 비최적분의 압축기 피스톤 배출량의 최적 효율
비최적 0.65분의 120, 최적효율 81%, 0.81 했더니 149.54가 나옵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응축기에서 고온 냉매가스 열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열이 제거된다라면 전도, 대류, 복사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응축기에서 열 전달이 되는 것은 전도와 대류가 되겠습니다. 4번 전도와 대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응축기에서 열이 제거가 되는 과정은 전도와 대류, 정답 4번입니다. 문제 23번. 냉동 사이클 중 pH 선도, 압력 엔탈피 선도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냉동 능력, 성적 계수, 냉매 순환량, 마찰 계수. 마찰 계수는 한 pH 차트, 몰레르 차트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정답 포인트에서 pH 선도에서 마찰 계수를 계산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pH 차트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pH 차트, 즉 몰레르 차트는 포화 X선과 임계점, 금포화 전기선 등 두 개의 등압 변화, 정발압력, 응축압력. 표준냉동 사이클이라면 응축온도 30도, 정발압도 마이너스 15도씨, 압축기 흡입상태, 금포화 전기상태에서 단열 변화, 즉 등 엔트로피 변화를 하고, 압축기는 응축기는 30도씨 선에서 정리가 되고, 관행각도는 25도, 즉 델타 T는 관행각도는 5도, 그래서 25도씨에서 단열 팽창을 하고, 이 부분은 냉동 효과, 이 부분은 압축 일량, 이 위 부분은 응축기 방열량, 비최적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냉동 효과, 압축 일량, 냉동 능력, 성적 계수, 냉매 순환량 등은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찰 계수는 계산할 수 없다.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다음 중 정발식 응축기의 구성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발식 응축기는 영어로 에바콘이라고 하고, 응축기 코일을 끌고 가지고 오면 이 코일을 냉각수로 분무를 해서 노즐로 분무하고 펌프로 펌프해서 냉각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송풍기를 위에 설치할 수도 있고 아래 설치할 수도 있고, 송풍기에서 나가는 물을 다 정리하는 제수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에바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송풍기 있습니다. 2번 응축용 핀 코일. 응축용 코일은 있어도 핀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3번 물분무 펌프 및 분배장치. 물분무 펌프하고 분배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4번 엘리미네이터하고 물을 공급하는 수조, 펌프, 배관, 파이프 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번 응축용 핀 코일이 없고 냉각용
코일이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응축용 핀 코일은 공랭식 응축기의 구성 요소이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증발 온도 강화의 경우 장치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증발 온도가 강하면 일단 악영향이 생기는데요. pH 차트에서 포화액선, 금포화 전기선 표준 냉동 사이클로 본다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증발 압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선도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압축비가 상승하고 토출가스 온도가 증가하고 냉동 효과가 감소하면서 압축 일량은 커지고 냉매 순환량은 감소하는 악영향이 끼치게 되겠습니다. 1번 성적계수 감소 맞습니다. 토출가스 온도 상승 맞습니다. 냉매 순환량 증가, 냉매 순환량이 증가를 못하죠. 냉동 효과 감소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증발압력 강화 시 팽창밸브의 궤도가 감소하므로 냉매 순환량은 감소한다. 정답은 3번 냉매 순환량이 감소하겠습니다. 문제 26번. 냉동장치의 증발압력이 너무 낮은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수액기 및 응축기 내에 냉매가 충만해 있다. 냉매가 많다는 이야기는 압력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렸습니다. 2번 팽창밸브가 너무 조여져 있다. 팽창밸브가 너무 조여져 있기 때문에 증발압력이 낮습니다. 맞습니다. 3번 증발기에 풍량이 부족하다. 증발기를 빠져나가는 풍량이 적기 때문에 냉매가 증발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압력이 떨어집니다. 4번 예과기가 막혀있다. 스트레이너가 막혀있으면 냉매가 못 옵니다. 마찬가지로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수액기 및 응축기 내에 냉매가 충만하면 응축압력은 상승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냉동 사이클이 다음과 같은 TS선도로 표시되었다. TS선도 4, 5, 1 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S선도의 4S 5-1 과정은 등압 과정입니다. 등압 과정이고 응축 과정인 것입니다. 1번이 바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4-5 1은 등압선이고 응축 과정이다.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4에서 5는 압축기 토출구에서 압력이 떨어지고 5-1은 교축 과정이다. 압축기 과열 제거 구간이지 압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아니고 5-1은 교축 과정이 아니고 응축 과정이 됩니다. 3번 4-5는 불응축 가스가 존재할 때만 나타나며 아니죠. 4-5는 아까 뭐라 그랬죠? 과열 제거 구간이죠. 압축기 5-1만 응축기가 아니다. 4에서 1까지 모두가 응축 과정입니다. 5, 1 모두가 응축 과정입니다. 틀렸습니다. 4번 4에서 5로 온도가 떨어진 것은 압축기에서 흡입가스의 영향을 받아서 열을 방출했기 때문이다. 4에서 5로 온도가 떨어진 것은 토출가스, 압축기 토출가스 영향을 받은 겁니다. 토출가스의
열을 방출한 거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면 이 TS 선도를 몰리에르 차트 pH 차트로 그대로 그려볼 수 있죠. 이 선도를 이렇게 그리면 요것처럼 그려지는 선도가 있습니다. 4번, 5번,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죠. 4에서 5는 과열 제거 구간, 5에서 1은 응축 구간, 이 전체를 기본적인 응축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4, 5, 1은 동압선이고 등압선이고 응축 과정으로 4에서 5는 과열이 제거하고 5에서 1은 실제 응축 과정이 됩니다. 정답 1번 4-5-1은 등압선이고 응축 과정입니다. 문제 28번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준 냉동 사이클을 먼저 봐야 되죠. 표준 냉동 사이클은 pH 몰리에르 선도에서 포화 액선과 건포화 전기선을 놓고 응축 압력을 놓고 정발 압력을 놓습니다. 이 응축 압력과 정발 압력은 응축 온도 30도씨, 정발 온도 마이너스 15도씨, 압축기 흡입 상태, 건포화 전기 상태, 압축기는 등 엔트로피 변화, 단열 압축을 하고 응축기 출구점, 즉 팽창밸브 입구점은 관행각도 5도, 델타 T는 관행각도는 5도씨, 팽창밸브는 단열 팽창을 하고 정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아랫부분은 냉동 효과, 요 윗부분은 압축 일량, 이 위쪽 부분은 응축 효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고 답을 취하면 1번 응축기에서 버리는 열량은 정발기에서 취하는 열량과 같다. 아니죠. 응축기 열량은 QC는 정발기에서 버리는 열량에다가 압축 일량을 더해야 똑같아지죠. 그래서 아니고요. 2번 전기를 압축기에서 단열 압축하면 압력과 온도가 높아진다. 이걸 압축기의 단열 압축기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압력도 올라가고 온도도 올라간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2번이 정답일 거 보이는데 계속 보죠. 팽창밸브에서 팽창하는 냉매는 팽창하는 냉매, 이 냉매를 나타내겠네요. 압력이 감소함과 동시에 열을 방출한다. 열을 방출 안 한다. 단열 팽창을 합니다. 열 방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정발기에서 냉매 정발 온도는 그 압력에 대한 포화 온도보다 낮다. 정발 온도는 포화 온도 즉 마이너스 15도가 같습니다. 낮다가 아니고 같아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1번 응축기에서 버린 열량은 정발기에서 취하는 열량에다가 압축기 일량을 더하는 것입니다. 2번 팽창밸브에서 팽창하는 냉매는 압력이 감소함과 동시에 열을 흡수하여 프레시 가스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요만큼이 프레시 가스가 되겠네요. 4번 정발기 내에서 정발 온도는
그 압력에 대한 포화 온도와 같습니다. 정답은 2번. 전기를 압축해서 단위를 압축하면 압력과 온도가 높아진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준 냉동 사이클 한 번 더 정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문제 29번. 냉동장치에서 윤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윤활유는 기본적으로 윤활작용, 냉각, 청정작용, 그 다음에 기밀작용,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청정작용에는 방청작용도 들어갈 것이고요. 기밀작용에는 축봉장치나 패킹 장치 등을 보호하는 작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윤활유의 목적입니다. 마모와 수명으로 써야 되겠네요. 1번 마모 방지 맞습니다. 있습니다. 2번 기밀작용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열의 축적 없습니다. 3번 4번 동력 축적, 마찰 동력 손실, 윤활에다 동력 감소까지 써놓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3번 열의 축적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압축기 윤활유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윤활, 냉각, 밀봉, 감마, 방청, 패킹보호, 청정작용이 윤활의 역할이고, 윤활의 역할의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정답 3번 열의 축적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압축기 최적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론적 피스톤 압출량을 압축기 흡입 직전의 상태로 환산한 흡입가스량으로 나눈 것이다. 최적 효율은 실제 효율이다 보니까 입력분의 출력, 이론적인 최적의 실제 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2번 최적 효율은 압축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압축비가 증가하면 최적 효율이 감소합니다.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일 것 같고요. 3번 동일 냉매 이용 시 최적 효율은 항상 동일하다. 동일 냉매라도 사용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피스톤 간격이죠. 간격이 클수록 최적 효율은 증가한다. 최적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최적 효율이 감소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압축비가 클수록 클리어런스가 클수록 흡입가스가 과열될수록 압축기가 작아질수록 압축기 회전수가 빨라서 밸브의 개폐가 확실치 못하고 저항이 커질수록 정리가 최적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흡입가스가 과열되면 비최적이 커집니다. 압축기가 작다는 것은 실린더 최적이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10냉동톤의 능력을 갖는 역카르노 사이클에 적용된 냉동기관의 고온부 온도가 25도, 저온부 온도가 마이너스 20도이실 때 이 냉동기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은? 일단 성적계수, 이론적 성적계수를 구해서
냉동 능력 QE를 아니까 냉동기 운전 동력 AW를 구해야 되겠네요. 이론적 성적계수는 온도로 정리하죠. 마이너스 20도니까 마이너스 253도, 그 다음에 20도와 20도 차이니까 45도가 델타 T 값이네요. 저는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45분의 마이너스 20도니까 253을 하면 약 5.62가 나옵니다. 그러면 성적계수, 이론적 성적계수면 10RT의 냉동이니까 10 곱하기 3320 나누기 동력 킬로와트를 구하고 있네요. 그러면 860이고 이 성적계수가 5.62가 되니까 이제 그대로 딱 집어넣으면 되네요. 킬로와트는 10 곱하기 3320 나누기 5.62 곱하기 860 이렇게 했더니 답이 6.87 즉 답에서 찾아보니까 6.9 정도가 나옵니다. 약 6.87 정도가 나와서 3번 6.9kg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풀어보면 이론적인 성적계수는 응축온도 빼기 정발온도분의 정발온도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0에 273도면 253도 제가 바로 적어드린 이유가 이거였고 플러스 273도 마이너스 273도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은 이 차의 값이죠. 이게 45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 성적계수가 5.62를 딱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킬로와트는 성적계수와 냉동 능력으로 킬로와트를 1킬로와트는 860이니까 이렇게 정리해서 계산을 마쳤습니다. 6.87, 6.9 킬로와트. 정답은 3번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32번. 표준 냉동 장치에서 단일 팽창 과정의 온도와 엔탈피 변화로 옳은 것은 단을 팽창할 때는 온도가 하강합니다. 온도 하강. 엔탈피 변화는 단을 팽창할 때는 엔탈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가 없어. 3번 표준 냉동 상태에서 단을 팽창은 온도는 떨어지고 엔탈피 변화는 없습니다. 정답 포인트 교축 팽창에 따른 단일 팽창 과정에서 온도 하강, 엔탈피 일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pH 차트를 그려내면 응축 압력과 증발 압력 이렇게 정리해서 팽창 밸브 요 구간을 내려올 때 압력 강하, 온도 강하, 엔탈피는 일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정답 3번 온도 하강, 엔탈피 변화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33번 물 10kg을 0도씨에서 70도까지 가열하면 물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물의 비율은 4.18 kJ/kg K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량은 ds는 인테그럴 dt분의 dq가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면 t분의 gc 델타 t 이렇게 쓰죠. 얘를 우리는 gc ln t1분의 t2로 정리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델타 S를 정리하며 물 10kg, 물의 비율 4.18 곱하기 ln 0도씨 273분의 70도씨 343 273 플러스 70도씨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약 9.54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엔트로피 증가 값은 GC ln T1분의 T2 그래서 식을 넣어서 9.54 kJ/K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터보 압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터보 압축기는 일명 원심식 압축기죠. 원심식 압축기에서 보면 부하가 감소하면 서징 현상이 일어난다. 터보 압축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2번 압축되는 냉매 속에 기름 방울이 함유되지 않는다. 네, 터보 압축기는 기름 방울이 거의 함유되기가 어렵습니다. 3번 회전 운동을 하므로 돈적 균형, 밸런싱을 찾기가 좋다. 맞습니다. 4번 모든 냉매에서 냉매 해수 장치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없다가 아니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터보 압축기의 특징은 저압 냉매를 사용하고 대용량에 사용합니다. 회전 운동을 하므로 돈적 균형, 밸런싱을 찾기가 좋고요. 부하가 감소하면 서징 현상, 맥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냉매 해수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R12는 냉매 해수 장치가 굳이 필요 없지만 냉매 해수 장치가 필요한 냉매다. 서징 현상이란 터보 냉동기에서 압축기 출구 지점에 입구에서 들어와서 원심식으로 출구로 나가죠. 여기에 압력계를 달아나 봤더니 압력계가 흔들리면서 윙윙 소리가 나는 것을 서징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압이 저하하거나 고압이 상승하면 원심 압축기의 압력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나온 현상을 서징 현상이라고 하고 흡입 배인이 줄었을 때나 응축 압력이 올라갔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서징 현상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터보 압축기는 모든 냉매에서 냉매 해수 장치가 필요하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5번 냉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응고점이 낮아야 좋습니다. 열전도율이 클 것, 쟁발열과 열전도율이 큰 게 좋습니다. 500은 1,2와 152, 738 합한 공비 혼합 냉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R21은 화학식으로는 R21 맞고요.
요 공식은 C2H였고 Cl2F4네. R 114가 되네. 113이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CClF2, CClF2, C2Cl2F4는 R114번 냉매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6번. 냉동장치에서 흡입배관이 너무 작아서 작다보다는 가늘다 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게 많고요. 가늘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흡입배관이 너무 가늘면 일단 냉매 순환량이 감소합니다. 일단 냉매 순환량 감소가 가장 먼저 오고 1번 냉동 능력 감소 맞습니다. 흡입가스의 비체적이 증가해버립니다. 맞습니다. 소비 동력이 증가합니다. 냉매 순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량만 많아지는 거죠. 4번 토출가스 온도도 토출가스 온도라면 압축기 토출가스를 말하는데 강화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냉동장치에서 흡입배관이 너무 작으면 압력 강화가 발생하고 압축비가 증가하고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왕복동 압축기의 유압이 운영 중 저하되었을 경우 원인을 분리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유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오일 스트레인어가 막히면 유압 떨어집니다. 맞고요. 유온이 너무 낮다. 유온이 낮으면 압력이 올라갑니다. 틀렸습니다. 냉동유가 과충전됐다. 과충전됐으니까 유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크랭크 실내 냉동유에 냉매가 너무 많이 섞여 있다. 냉매가 많이 섞여 있으면 윤활 작용을 잘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유압이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됩니다. 기억과 리얼 3번이 정답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이 떨어지는 것은 오일 스트레인어가 막혀 있거나 냉매가 너무 많이 섞여 있거나 유온이 높거나 오일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되면 유압이 강하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38번. 2단 압축 냉동장치에서 게이지 압력계의 지시계가 고압은 15kg/sq, 저압은 100mmHg를 가리킬 때 저단 압축비와 고단 압축기의 압축비는 단 고저단의 압축비는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pH 차트를 먼저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2단 압축이니까 2단 압축 1단 평형이 되는지 상관은 없고요. 2단 압축 1단 평형을 그려보면 고압은 15 곱하기 1.0332가 되고 저압은 100mmHg가 되니까 곱하기 1.0332 나누기 760으로 계산하면 절대 압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 계산을 먼저 해보면 저단의 압력은 100 곱하기 1.03323 나누기
760을 하면 이거는 0.1 아니 빼기 1을 해줘야죠. 빼기 2를 해주면 0.864 kg per 스퀘어 센치. 그 다음에 얘는 16.03323 kg가 되겠죠. 이게 중간 압력 PM을 구하는 식. PM은 이제 고압 16.033 2까지만 구할게요. 곱하기 저압 0.864를 계산하면 약 3.79 kg per 스퀘어 센티자승 A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중간 압력은 3.79가 나오고 이 고저압의 압력차 16 나누기 16.0332 나누기 3.79 3.79는 4.2 약 4.2의 압축비를 갖습니다. 고단도 압축비가 4.2 저단도 3.79 나누기 0.864는 4.38 거의 비슷한 압력비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키포인트를 보면 중간 압력을 구하는 공식 15 곱하기 1.033 진공을 압력으로 바꿀 때 1.033에 1-760분의 100 그래서 요 답이 0.864였죠. 얘는 16.033이었고 그래서 중간 압력을 3.79로 구하고 중간 압력분의 고압의 절대 압력 4.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난이도 상 정도의 중간 압력 구하는 식과 압축비를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1단 압축 1단 팽창 냉동장치에서 흡입전기가 압축기 흡입전기 장치겠죠. 어느 상태일 때 성적계수가 제일 큰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pH 차트에서 응축 온도 일정하고 정발 온도도 일정할 때 압축기 흡입 상태가 습전기 즉 이럴 때와 1번일 때와 2번 이게 과열전기일 때와 3번 관행액으로 압축되는 것은 이건 아예 자체가 없고요. 검포화전기일 때와 4번 어떤 게 가장 좋으냐 이렇게 보면 응축 압력을 똑같이 잡아주면 냉동 효과가 가장 큰 쪽이 Q2 4번이네요. 과열전기일 때가 성적계수는 가장 양호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하고 이때는 토출가스 온도 증가에 따른 악영향부터 생각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프레온일 경우에는 약간 과열 압축을 하고 암모니아인 경우에는 약간 습압축을 해냅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압축기 흡입전기 즉 증발기 출구 상태가 과열전기일 때 성적계수가 제일 큽니다. 정답은 2번 과열전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검포화전기를 했나요? 과열전기입니다. 요 과열전기가 가장 성적계수가 가장 큰 상태입니다. 표준냉동 상태의 사이클에서 검포화전기를 자꾸 찍는 바람에 정답은 과열전기로 하고 표시는 검포화전기로 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40번 흡수식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와 흡수제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통상 물이 냉매일 때는 암모니아나 황산, 물이 냉매일 때는 황산, 암모니아가 냉매일 때는 물이 냉매일 때는 가성소다, 염화에틸, 냉매일 때 치와리튬. 연결이 잘못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일 때는 황산이나 리튬 브로마이드, 치와리튬 이렇게 사용하고요. 암모니아가 냉매일 때는 물이 되겠습니다. 염화메틸은 염화에틸렌이죠. 냉매죠, 냉매. 냉매일 때는 흡수제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매가 암모니아면 물이면 리튬 브로마이드, 가성소다, 염화리튬 등이 있고 염화에틸은 사염화 에탄이 있습니다. 메탄올일 경우는 치아리튬과 메탄올 용액이 있고 톨루엔일 때는 파라핀유가 있습니다. 염화에틸, 즉 냉매일 때는 흡수제가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1번 배관 작업 시 동관용 공구와 스테인리스용 강간용 공구로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는 엑스펜드, 튜브 커터, 사이징 툴, 플레어링 툴. 튜브 커터는 동관 커터와 스테인 강간을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튜브 커터를 쓰려면 스테인 강은 얇은 튜브형 스테인관을 말합니다. 정답 포인트, 튜브 커터는 동관과 스테인 강간을 절단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2번 도시가스 내 부치제 액체 주입식 부치 설비 방식이 아닌 것은 부치제는 도시가스에 냄새를 나게 하는 냄새 방식이고 부치 방식은 펌프 방식과 적화 방식, 바이패스 방식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펌프 주입식, 적화 주입식, 위크 주입식은 없습니다.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 그래서 정답은 3번이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액체 주입식 부치 설비는 펌프 주입식, 적화 주입식, 미터 연결, 바이패스 방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 3. 위크식 주입 방식은 액체 주입식 부치 설비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 43번 관이염 중 고체나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 밸브류, 펌프, 열교환기 등 각종 기기의 접속 및 관을 자주 해체 또는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해체, 교환할 때 쓰는 부속품들은 유니온, 플랜지 등이 있으며 동관용으로는 플레어 이염이 있습니다. 물론 동관 이염의 플레어 이염은 20A 이하에 사용하는 것이다. 용접접합, 플랜지 접합 중에 하나이고 플랜지 접합 맞습니다. 나사 접합 아니고 프레아 접합은 동관에서 이긴 하지만 여기서 정답을 고르라면 저는 2번으로 고르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플랜지 접합이고, 접속 및 해체, 교환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되는 접합은 플랜지 접합, 유니온 접합, 플레어 접합 세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살펴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44번. 펌프에서 물을 압송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수격작용, 워터 해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급격한 밸브 폐쇄는 피한다. 맞습니다. 그러면 수격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 관내 유속을 빠르게 한다. 관내 유속을 빠르게 하면 유속작용이 펼쳐지는 거죠. 늦게 해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기구류 부근에 공기실을 설치한다. 에어 챔버를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4번 펌프에 플라이휠을 설치한다. 요즘 플라이휠을 설치하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만 설치하면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수격작용 방지 대책은 공기실을 설치하고 수격 방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광경을 크게 하고 유속을 낮춥니다. 펌프에 플라이를 설치해서 속도 변화를 방지하고 조압수조, 서지 탱크를 설치하기도 하고 송출구는 가까이, 밸브는 천천히 하고 배관은 직선으로 시공하도록 합니다. 수격방지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유속을 빠르게 한다가 틀렸습니다. 문제 45번. 다음 중 연력학적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연력학적 트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스팀 트랩을 말하고, 스팀 트랩 중에서도 연력학적 트랩을 말하는데, 스팀 트랩의 연력학적 트랩은 디스크형, 오리피스형, 바이패스형 트랩이 있고 열동형 트랩은 아니다. 열동형 트랩은 바이패스, 벨로즈 트랩 식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열동식 트랩은 온도 조절식 트랩으로 필로폰 트랩, 방열기 트랩, 벨로즈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연립각 트랩은 디스크, 오리피스, 바이패스형 트랩이 있습니다. 46번. 배수관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아닌 것은, 자기 사이펀 봉수 파괴 원인입니다. 모세관 봉수 파괴 원인입니다. 정발작용 모세 봉수 파괴 원인입니다. 통기관 작용은 봉수 파괴, 봉수를 보호하는 작용입니다. 봉수 파괴 원인은 모세관, 정발, 자기 사이펀, 유도 사이펀, 그 다음에 토출작용, 관성작용, 토출작용, 관성작용, 이렇게 6가지로 봉수 파괴 원인을 따를 수 있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정발, 모세관, 자기 사이펀, 유도 사이펀, 토출, 관성과 토출, 이렇게 6가지가 있겠습니다. 통기관 작용은 봉수를 보호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다음 신축 이용 방법 중 고압 전기의 5개 배관에 적당한 것은, 고압 전기인데다가 5개 배관이라면 우리는 루프형 이염을 신축 이염으로 가장 추천드립니다. 루프형은 광경의 지름에, 광경 지름에 이 지름이 6배 정도의 곡관을 갖는 거고, 고압에 사용하고, 면적이
크다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루슬, 벨스, 볼, 플렉시블까지 조인트가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로 고압전기 5개배 간의 적당한 신축 위험은 루프형 위험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관본행의 시공의 주된 목적은 본행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관을 본행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로 방지예요. 결로 방지. 자, 그 다음에 동결 방지나 방열 방지는 보온이겠죠. 보온이 됩니다. 보온은 전기나 온수에 열을 단열하려고 보온을 하는 것이고, 보냉은 냉동기의 정발기나 냉수에 냉유론을 단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로는 무조건 결로만 방지하는 것입니다. 본행의 시공의 가장 주 목적은 결로 방지고, 방열이나 물의 동결 방지도 차가운 단열 기능은 들어갑니다. 인화 방지는 아예 아니고요.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보온은 전기관이나 온수관에 대해서 단열하는 것으로 방열을 방지하고 화상이나 공기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온을 합니다. 보온행은 냉수관, 냉매 등의 단열로서 불필요한 열취득을 방지하고 표면의 결로 방지가 목적입니다. 방로는 급수관이나 배수관에 설치하면서 관 표면에 일어나는 결로 방지가 목적입니다. 보온, 보냉, 방로 자체가 모두 단열을 목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이냐 아니면 차가운 열이냐, 결로만 목적을 하느냐,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본행의 시공 주된 목적은 결로 방지입니다. 문제 49번. 통기설비의 통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루프통기는 8개마다 1개씩 설치하는 통기고, 각해통기는 1개마다 1개씩 설치하는 통기이고, 신정통기는 배수관 상부를 통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신정통기라고 하고, 사이펀 통기 방식은 없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통기 방식은 각계통기, 신정통기, 루프통기, 도피통기, 결합통기, 서변통기, 공용통기 방식 등이 있습니다. 정답 4번 사이펀 통기 방식은 없습니다. 50번. 가스배관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스배관을 구할 때 저압배관을 구하는 배관 간격 구하는 식은 Q는 폴의 공식이죠. K 루트 SL에 D에 5승 H. 관의 길이 있습니다. 가스의 비중 있습니다. 가스 압력 없습니다. 압력 있습니다. H. 손실수도 가스 압력이 있고, 가스 기구의 종류는 관의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정답 포인트. 저압벽 안의 가스 유량은 폴의 공식 Q는 K 루트 SL분의 D5 승 H가 되겠고, Q는 가스 유량, 유량계수, 내경, 허용 압력 손실수도, S는 가스 비중, L은 배관 길이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51번. 제어 요소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제어 요소는 목표치와 현재치를 비교한 오차, 즉 동작 신호를 제어기에 입력하여 제어 대상에 조작할 양으로 변하는 조절부와 조작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제어 요소는 조절부와 조작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52번. 기준 권선과 제어 권선에 두 고정자 권선이 있으며 90도 위상차가 있는 이상전압을 인가하여 회전자기를 만들어서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전동기는 기준권선, 제어권선 90도 위상차가 있으면 AC 서보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AC 서보 전동기는 이상전압을 인가해서 회전자를 회전시키고 정확한 위치와 속도가 가능합니다. 기준권선과 제어권선의 두 고정자로 사용합니다. 이상전압을 인가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권선과 제어권선 두 고정자는 AC 서보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는 AC 서보 전동기는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맞출 수 있고 큰 회전력이 요구되지 않아도 되고 기준권선과 제어권선 두 개의 고정권선으로 90도의 위상차를 만듭니다. 이상전압을 인가해서 회전자기를 만들고 고정권선의 기준권선에는 정전압을 인가해서 제어용 전압을 인가합니다. 제어전압을 입력으로 회전각을 출력으로 적분요소와 2차 요소 직길로 볼 수가 있는 전동기는 AC 서보 전동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3번. 전기로의 온도를 100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열전 온도계의 지시값을 보면서 전압 조정기로 전기로에 대한 인가 전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다. 열전 온도계는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앞에 말은 부가적인 설명이고 열전 온도계는 정확하게 검출부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전기로의 제어 목적은 1000도씨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고 제어한 결과로 온도를 보게 됩니다. 온도를 검출하는 장치는 온도계이며 온도를 검출하는 검출부는 열전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제어 대상은 전기로 조작량은 인가전압이고 조작부는 전압 조정기가 되겠습니다. 열전 온도계는 검출부, 전압은 조작량, 조작부는 전압 조정기, 온도계는 검출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4번. 교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는
저항 이외에도 유도 코일, 콘덴서 등이 있습니다. 유도 코일과 콘덴서에 대한 교류 전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력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라고 했는데, 교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값은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리액턴스. 정답 포인트를 보면 리액턴스는 저항을 제외한 교류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을 인덕턴스와 콘덴서에 의해서 발생되는 저항력을 갖는 것은 리액턴스입니다. 인덕턴스와 콘덴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220V 1kW의 전열기에서 전열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즉 저항을 2배로 늘리면 소비 전력은 늘리기 전에 몇 배로 변환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P는 VI. 근데 I 값을 볼 수도 있지만, 이 I는 R분의 V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V 자성 나누기 R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때 P는 1kW였단 말이죠. 그리고 220V의 R 값이었습니다. 이때 저항이 2R로 되면 이 값은 몇 배로 변하는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대로 킬로와트는 220 나누기 2R이 되니까 이 값은 0.5kW가 되겠습니다. 2번 0.5가 되겠습니다. 이 값에서 I 값을 그대로 정할 수도 있고 R 값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P는 R분의 V자성, P는 R분의 V자성에서 2R의 V자성으로 늘면 0.5 P가 된다. 그래서 0.5 곱하기 1은 0.5kW, 0.5배, 0.5kW가 아니고 0.5배로 정리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6번 지시전기계기의 정확성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전류계나 전압계 등에는 총 5개 급이 있습니다. 0.2, 0.5, 1.0, 1.2, 1.5, 2.5 총 5개의 급이 있어서 이 급수로는 오차가 0.2%, 오차 범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급은 없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한국공업교육위에서 전압계나 전류계, 무효전류계는 0.2, 0.5, 1.0, 1.5, 2급 5가지로 분류하고 0.2라는 숫자는 오차 범위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5급은 없습니다.
문제 57번. 목표값이 시간적으로 임의로 변하는 경우 제어로서 서버 기구가 속하는 것은 목표값이 임의로 변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추종 제어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로는 추종 제어는 목표값 임의의 변화에 대하여 추종하도록 구성된 제어로 서버 제어가 추종 제어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문제 58번. 주상 변압기의 고압측에 몇 개의 탭을 두는 이유는 주상 변압기라고 하면 전봇대 위에 걸려있는 변압기를 말합니다. 이때 위에 탭을 두는 이유는 슬로의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탭을 두고 있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주상 변압기는 고압을 저압으로 낮추기 위해서 전주 위에 설치되는 변압기로 슬로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상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서 뭘 둔다? 탭을 둔다.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문제 59번. 제어기기에서 서버 전동기는 어디에 속하는가? 서버 전동기는 조작하는 기기에 속합니다. 조작기기에 속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서버 전동기, 즉 서버 모터라고 하는 거죠. AC 서버 모터, 명령에 따라서 적응한 위치와 속도를 맞출 수 있는 모터로 제작 대상을 조작하는 기기, 프린트, DVD, 공작기계, CCTV 카메라, 캠코더, 로봇에 쓰이는 모터가 서버 전동기 혹은 서버 모터라고 하고 제어기기로는 조작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60번. 피드백 제어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장치는 전동기 시한 제어 장치 상관없습니다. 발전기 동작 장치 아닙니다. 응답 속도를 느리게 하는 장치, 빠르게 하는 장치도 있어도 느리게 하는 장치는 잘 없습니다. 목표값과 출력값을 비교하는 장치는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피드백 제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입력과 출력 결과치를 비교해서 두 개 오차인 제어 편차가 0이 되도록 조정량을 제어하는 제어가 피드백 제어의 특징입니다. 목표값과 출력값을 비교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공조 냉동 산업기사 CBT 기출 문제 8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